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술 접대 의혹이 제기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재판에만 매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국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귀현 부장판사가 오늘 법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군요. 네, 맞습니다. 지귀현 부장판사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4차 공판을 위해 10시 15분쯤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하기 전 지 부장판사는 민주당이 제기한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이 신뢰받기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입을 연 지 부장판사는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로 우려가 큰 상황을 잘 알지만 자신은 평소 삼겹살을 먹고 소주와 맥주를 마시고 지낸다면서 제기된 의혹 내용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룸살롱에 가서 접대를 받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무엇보다 지금은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중요 재판이 한참 진행되는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의혹 제기, 외부 자극, 그리고 공격에 일일이 대응하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만 매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서울 강남에 있는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관련해서 감사부서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원에 공개 출석했죠. 네,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공판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을 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법원으로 직접 걸어 들어갔는데요. 취재진이 재판에서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지는 데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고요.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 국민에게 할 말은 없는지를 묻는 말에도 묵묵부답인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오늘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선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이루어진 국회 봉쇄와 관련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지난 기일에 이어서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 중인데요. 박 참모장은 오늘 계엄 당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현장 지휘관들에게 표결하지 못하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이 같은 지시는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이 상관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화한 뒤에 하달이 됐고 매우 충격적인 지시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박 참모장은 계엄 해제 직후 이 곽종근 당시 사령관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는 모습이었다면서 좌절하는 것 같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계엄 당시 국회에서 군을 현장 지휘했던 이상현 특전사 10수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추가 기소에 병합된 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재판 모두 절차 역시 오늘 오후에 진행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지귀현 판사 오늘 직접 법정에서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직접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 선대위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지귀현 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룸살롱 출입 자체를 부인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 선대위 브리핑룸에서 민주당의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관련 사진을 직접 공개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지귀현 판사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이 사진을 직접 공개하기보다는 법원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오늘 지귀현 판사가 직접 의혹을 부인하자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진을 공개하겠다 이런 결정인데요. 추가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대선을 보름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 일제히 서울에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열린 첫 TV 토론회를 두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급조된 후보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무지의 전형이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 첫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각 당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대변인은 아침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급조된 졸속 후보라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뚜렷한 주장 없이 토론회를 장학 퀴즈처럼 인식하는 듯한 느낌이었다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비교적 분명한 소신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 측은 토론회가 김 후보에게 불리할 거란 예상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선전했단 반응입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아침 브리핑에서 이재명 후보는 무지와 무책임의 전형이었고 이준석 후보는 전문성은 있지만 경륜에선 김 후보에 밀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조금 전 서울 광화문 광장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후보의 적반하장식 태도와 연산군 같은 면모를 과연 대통령감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김문수 후보는 행정 경험을 갖춘 훌륭한 분이지만 사고와 경험이 현장과 얼마나 괴리돼 있는지 국민이 느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각 후보 일정도 좀 알아보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유세에 집중하죠. 네, 이재명 후보는 대한노인회를 방문하며 첫 서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후보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취약계층과 서민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는다며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높은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오후엔 용산역 광장에서 유권자들과 만난 뒤 영등포 타임스퀘어와 홍대 상상마당 등 젊은 층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지난주 광화문 출정식 뒤 대전과 판교 등에서 K-이니셔티브 벨트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후 당의 험지인 영남권을 먼저 찾은 뒤 호남에서 지지 기반을 다졌는데요. 선거운동 2주차를 맞아 이번 주부터는 전체 유권자의 절반가량이 몰린 수도권에서 중도층 공략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K-이니셔티브 구상의 거점을 수도권으로 삼고 그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 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의 입당식도 진행됐습니다. 선대위는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등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점을 언급하며 선대위가 더욱 폭넓어지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성년의 날을 맞아서 청년 공약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로 오전엔 대한노인회를 찾아 건의사항을 들은 뒤 서울 청계광장에서 청년 공약을 내놨습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씩 모두 9년 동안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호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도 공정채용법을 제정하고 군 가산점 제도와 복무경력 인정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재하는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도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함께했습니다. 김 후보는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간담회 등에 참석해 경제통상정책의 비전을 공유한 뒤 저녁 서울역 광장 유세를 끝으로 오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서울역 광장 집중 유세가 수도권과 중도층, 청년층을 위한 출발점이 될 거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좁히며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번 주 공약과 연관된 현장을 직접 찾아 정책 비전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다시 한번 단일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죠? 네, 이준석 후보는 서울시장 주재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엔 전혀 관심이 없다며 일관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후보로는 보수 진영이 이길 수 없다며 자신이 필승카드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싸움은 이준석과 이재명의 1대1 결전이 돼야 한다며 12척으로 130척을 무찌르며 전세를 뒤집은 충무공의 기계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후보는 오후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광주 복합쇼핑몰 추진 현장을 방문해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어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연구자들과 간담회도 열며 이공계 출신 리더로서 면모도 부각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퇴근길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앞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며 호남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휴대전화 단말기 고유 식별 정보가 임시 저장된 서버가 공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려 3년 전부터 악성 코드가 설치돼 있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정보로는 유출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심 정보에 이어서 휴대전화 식별 번호까지 유출되면서 유심보호 서비스 등 기존 피해 방지 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조금 전에 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SK텔레콤 해킹 사고의 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를 점검하고 있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조금 전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유심 정보에 이어서 휴대전화 단말기 정보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먼저 1차 결과 발표 때보다 21종의 악성 코드가 추가로 발견됐고 공격을 받은 서버도 5대에서 23대로 늘었습니다. 특히 감염된 서버 가운데 2대는 고객 인증을 위한 연동 서버로 개인정보 저장용 서버가 아님에도 일부 개인정보가 임시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안에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함께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 식별번호인 IMEI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유심 정보가 유출이 됐다는 건 1차 조사 때 이미 나왔고 이번에 확인된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와는 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단말기 식별 번호는 휴대전화 제조 시설에서부터 부여되는 단말기의 주민등록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기기가 다른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통신망에 접속할 때 유심 정보와 휴대전화 단말기 식별 정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사용자가 누구인지 인증하는 열쇠의 역할을 합니다. 그동안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열쇠인 단말기 식별 번호가 기존과 다르다면 복제 욕심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고 SKT가 자신해온 이유기도 한데요. 1차 조사 당시 단말기 식별 정보가 있는 서버를 살폈을 때는 공격의 흔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임시 저장 서버에서 유출 가능성이 확인된 겁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특히 이 서버에 설치된 악성 코드가 지난 2022년 6월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건데요. 무려 3년이 넘는 기간입니다. 문제는 로그 기록, 그러니까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있는 건 지난해 12월 3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고작 4개월에 불과합니다. 합동조사단은 로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서버에 임시로 저장됐던 단말기 식별번호 모두 29만여 건은 적어도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그 기록이 없는 그 이전 2년 6개월 동안의 IMEI 유출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단말기 식별번호만을 이용해서 휴대전화를 복제해 실제 작동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을 제조사로부터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KT는 지금까지 단말기 식별번호가 유출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유심보호 서비스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실행해 왔는데요. 상황이 달라진 만큼 SKT가 오늘 오후 진행될 1일 브리핑에서 어떤 입장과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견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초반 영호남 지역 집중 유세를 펼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서울 민심을 공략합니다. 대한노인회를 예방한 뒤 오후에는 용산역 광장과 또 영등포 타임스퀘어를 잇따라 방문하는 등 서울 중서부 권역을 누빌 예정인데요. 저희가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보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문화 강국에서 중국의 좀 이런 표절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향후에 집권하시게 될 경우 중국과 문화 관계 설정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그게 뭐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 어느 나라든 우리 저작권을 침해하면 침해하는 데 따라서 적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대응해야 되겠죠. 꼭 중국이라고 특별히 문제를 삼거나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상황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 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건 뭐 어디서 나온 건가요? 예를 들면 아니라 지금 그 어디서 나온 겁니까? 평상시에 항상 제기되었던 문제들. 평상시에? 예를 들어 크리스탈 와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것도 애초에 우리나라 노래인데 중국 노래가 중국에서만 그러더라고 말입니까? 중국이 유독 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좀 내용을 확인해 보고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토론에서 차별금지법 개정 관련해서 이 법안으로 갈등이 심화되면 당장 할 일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차별금지 개정에 앞서서 당장 할 일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가 궁금하고요. 최근에 이제 몇 년간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다수 의견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후보님 그러면 말씀하셨던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민생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경제를 다시 회복해서 지속적인 성장의 길로 가게 하는 것 그게 가장 급합니다. 우리 사회가 갈등이 지나치게 심하고 또 그 갈등이 합리적으로 처리되거나 해소되는 게 아니라 극단적 대립으로 치달아서 서로 상대를 절멸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금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사회 통합이라고 보여집니다. 긴급한 언제나 일에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 통합에 방점을 두고 또 가치지향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중요한 얘기이긴 한데 당장의 생존의 문제가 더 급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동하셔야 돼서 여기까지. 하세요. 이미 판결난 과거의 것은 판결에 따라서 판단하면 됐을 것이고 지금 윤석열은 명백한 내란 세력이 맞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그렇고 그게 뭐 판결을 보지 않더라도 온 국민이 지켜봤지 않습니까? 내란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법률상 규정이 돼 있죠.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가 헌법, 국가 법질서, 그러니까 국회의 권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군대를 불법적으로 투입해서 국회에 무력을 행사했죠. 또 국민들의 기본권을 아무 이유 없이 박탈했죠. 그리고 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죠. 계엄 선포의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뭐 삼척동자가 판단을 해도 명백한 내란 행위죠. 더 문제는 지금 이 내란 세력의 주범들이 아직도 여전히 다 밝혀지지 않고 국가 각 기관에 숨어서 여전히 국가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2차, 3차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가장 최고위 규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질서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확고하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출발점이고 국민주권, 주권재민을 실현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민생도 회복하고 또 경제도 회복하고 또 모두가 기회와 성과를 함께 누리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상적인 민주국가,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1의 과제, 내란 극복, 여기에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반성도 하지 않고 여전히 내란 세력을 옹호, 비호하면서 이 선거에 임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오늘 일정 중간에 기자들의 질의응답 잠시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사정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대선 후보 4명의 TV 첫 토론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께서 최근에 중국과 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CS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가질 수 있는 입장인데 이건 너무 친중국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시라고 생각되고요. 미국과 중국이 같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중국은 북한하고도 가깝지만은 특히 6.25 때 우리 적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주 비슷하게 보고 중국도 중요하다, 러시아도 중요하다, 미국도 중요하다 이건 아니죠. 한미일 협력체제, 안보 협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완전히 몰빵, 올인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우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너무 자꾸 극단화시키지 말라니까요. 뉴스를 가져가지고 네.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발언하셔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시끄럽죠. 커피가 굉장히 돈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원료값이 이 정도 드니까 가게를 바꿔서 지원해 줄 테니 새로 만들어서 닭죽을 파는 것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영업을 하도록 지원해 주겠다. 이 말을 한 건데 그 말을 떼내가지고 그렇게 왜곡하시면. 네, 첫 번째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소장님. 네. 각자 뭐 전략을 좀 짜고 나왔을 텐데 네. 이재명 후보 전략은 어떤 거였을까요? 일단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집중 공격이 예상이 됐었던 토론회였겠죠. 네. 물론 이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일단은 본인 당에 있어서의 정강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의 중시, 노동 정책에 대한 강조 이런 부분들을 각 당의 후보들에게 강조하면서 민주노동당의 이런 정강 정책이 스며들어서 잘 실현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으로 저는 보였고 나머지 이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이 세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든 흔들어 볼까. 근데 저는 가장 조금 외롭게 보였던 게 김문수 후보예요. 왜요? 이준석 후보가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두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저는 좀 날석에 비판을 하고 흔들면서 보수가 지금 현재 조금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표를 좀 가져오려고 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흔들지 않았고 정확하게 저는 구분하자면 이재명 후보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으면 나머지 후발 주자들은 당연히 이제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네거티브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거에 머물러서 뭐 6년 전에 얘기했던 그 원두 원료값 120원을 끄집고 들어오고요. 쉐쉐 발언을 그것도 몇 년 지난 얘기를 또 끄집고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어떤 중국에 대해 굴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쪽으로 좀 몰아가려는 그런 토론회여서 좀 생각보다는 공격 포인트들이 좀 재미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곤란하게 할 만한 어떤 뭐 다른 이준석 후보나 김문수 후보의 질문들이 날카롭지 않았기 때문에 한 방이 없었다. 한 방도 없었고요. 아마 어제 전체적인 거를 다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과 좀 의견을 좀 나눴더니 꼭 우리 당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별로 재미가 없다. 밋밋했다. 토론회가 밋밋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잡아라. 이게 이제 주된 전략이었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렇게 네 분이나 나와서 네. 한 2시간 정도 하는 토론회라면 그렇게 뭐 크게 부각될 만한 것도 없고 또 실점할 만한 것도 없고 방식에 있어서 저는 좀 앞으로 좀 우리가 고려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식의 제약이 좀 있는 거군요. 사회자가 좀 개입도 하고 돌발 질문도 좀 하고 끝까지 더 물어볼 수 있게 이게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AI 100조 여기에 대해서 3가지로만 분류라도 좀 해달라 어디에 쓸지 그 대답도 못했어요. 그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도대체 당신은 뭘 연구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 답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을 만한 딱 그런 질문이었는데 거기서 그냥 넘어가고 3가지로 꼭 말을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시간 끌었잖아요. 방금 전에 CC 발언이라든지 뭐 120원 이거 최근에 이재명 후보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CC 괜찮다고 또 그랬잖아요. 120원 얘기도 본인이 끄집어낸 얘기, 6년 전 얘기를 업데이트도 안 하고 그러니까 공격을 한 건데 토론 방식이 이러다 보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서로 말싸움하다 끝나는 것이고 결국 국민들이 알고 싶어 했던 경제정책에 관련한 부분, 집권했을 때 어떤 경제정책으로
이 가장 안 좋은 경제 사이클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 이것들이 후보들에게서 보여지지 않았고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재명 후보에게서는 더더욱 보이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1강 1중 1약 구도 속에 이준석 후보는 어떤 전략을 택할 것인가도 궁금했는데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김문수 흔들기는 별로 안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투샷으로 잡히는 게 본인한테는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이준석 후보는 가장 강자인 이재명 후보를 때려야만 부각이 강한 사람을 때려야 본인도 1대1 구도로서 보수의 대안 세력은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이준석이다 라는 걸 나타내려는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준석 후보 열심히 노력을 하고 디테일을 살리려고 했는데 어제 이제 케인즈안에 대한 어떤 그런 승수 효과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랑 이런 막 설전을 오가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굳이 그냥 대학 동아리 경제사 동아리에서 논의할 만한 수준 케인즈 뭐 신고전학파 뭐 통화주의 이거는 그냥 동아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국가 지도자는 방향에 대한 설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재정 지출에 대해서 승수 효과가 있든 없든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하더라도 국가의 재정 지출이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재정 지출할 것이냐. 그러면 이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논박을 했다면 재미가 있을 건데 승수 효과에 대해서 뭐 몇 분의 몇은 1을 넘어가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거는 그냥 본인의 어떤 그 지식에 대한 그 뽐내기. 근데 국가 지도자로서는 별로 그런 태도로 저는 좀 평가를 받고 싶어서 좀 아쉬웠고 김문수 후보는 한 가지가 아쉬웠던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너무 읽는 그 준비한 자료를 성실하게 읽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질문을 하면 어떤 던지고 상대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냥 쭉 읽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질문이십니까? 이런 정도로 이렇게 반격을 당한 정도라서 그런 좀 토론 준비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냐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SNS에 토론평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네. 이재명이 되면 안 될 설득력 있는 이유는 수천 가지다. 어제 이재명 후보의 어쩔래 이른바 So What 토론을 보신 분들은 더 확신하셨을 것이다. 많은 상식적인 국민들이 이재명 되면 큰일 나지만 너희는 구제불능이니 표는 못 준다 한다. 시간이 없다. 쭈뼛거리지 말고 정면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어쩔래 토론. 이거 뭐 태도 지적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태도도 태도인데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100조 AI 관련한 얘기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100조를 정말 하겠다는 건지 100조가 정말 예산을 동원해서 민간을 지원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민간에서 기금을 모아서 뭔가 활동하는 데 들어간 액수까지 포함한다는 건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다가 넘어가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52시간제 이런 얘기 하니까 노동부 장관 때 3개월에서 6개월 유연근무 늘리지 않았냐. 그래서 어떡할 건데. 이렇게 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본인이 딱 어디 선까지만 얘기를 하고 직접적으로 본인이 좀 책임을 지고 해야 될 공약이 될 만한 얘기는 안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적어도 4년 이상 지금 대선을 준비한 사람인데 도대체 그동안 뭘 준비했냐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런 분이 집권을 하면 되겠느냐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한 저희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걸 또 한번 강조한 그런 오늘의 메시지였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전 후보죠. 전 후보 입장에는 답답도 했을 거예요. 내가 김문수 후보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어제 김문수 후보 자체가 막 이렇게 토론에 대해서 적극적인 득점을 올리지는 못했던 걸로 저는 보여요. 이게 내가 아마 저기 있다면 이런 그렇죠. 내가 저기 있었으면 이렇게 했었을 텐데 조금 더 집요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토론의 평을 좀 비판적으로 올리긴 했으나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AI 100조 원 투여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법에 있어서 52시간에 대한 고용 시간 부분들은 장기적인 방향은 동의를 하나 구체적인 방법들은 안에서 심도 깊게 논의가 이미 되고 있어서 지금 어제 총량제가 6분 30초입니다. 6분 30초가 돼버리면 질문도 못하고 답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제 조금 토론의 구조가 좀 이상했어요. 예. 그러니까 4명한테 응답시험을 주고 그 안에서 쓰고 나서 자기 말을 다 써버리면 숨도 못 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토론의 방식이 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좀 강론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빈약해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얘기가 뭐 나오다 말고 이러니까 뭐 깊이가 좀 떨어지는 거 네.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을 표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각 당에서는 어제 토론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놨는지 그 내용도 함께 들어보시죠. 김문수 후보는 아까 국민의힘을 평가했던 것처럼 준비 안 된 급조된 졸속 후보이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합니다. 또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자기 내용과 자기 주장은 없고 마치 대선 후보 토론회가 학예회나 장학 퀴즈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비교적 자기 소신을 좀 뚜렷하게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개헌 공약을 내놨습니다. 4년 연임제, 국회 추천 총리제, 결선 투표제 도입이 핵심입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권력을 나누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 것이 드러납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개헌을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대선 후보 토론회 직전에 발표했습니다. 매번 선거에 맞춰 던지는 정치적 카드처럼 보입니다. 개헌을 이야기할 때마다 맥락이 달라지니 그 진정성을 국민이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전 토론 보는 내내 권영세, 권성동 두 분이 옳았다, 쌍관이 옳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길을 쓰고라도 후보 교체했었어야 됐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님 죄송한데 황금기 때 김문수 후보는 대단하신 분이었겠지만 예. 제가 요즘 클린스만 같다라는 비유를 조금 드는데 이제는 조금 그 레벨에서 뛰실 수 있을 만한 준비는 안 돼 있으신 것 같다. 그래서 저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했던 게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열심히 공격하면 김문수 후보가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힐링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네, 서영주 소장님, 뭐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힐링을 주는 토론회였다, 이렇게까지 이제 평가를 했는데 타격감이 좀 약했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아니, 타격감보다는 예. 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보였어요. 쓰여진 대본을 열심히 읽기도 하시고. 근데 사실상 조금 그 당황해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고요. 좀 이런 말은 그렇지만 버벅대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질문을 하더라도 푹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럼 반도체법은 이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52시간에 대해서 그러면 왜 안 하면서 그 부분에 사과할 의향 없습니까? 이런 건 타격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 포인트를 못 찾고 들어온 느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천하라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준석 후보 자체가 좀 어떻게 푹푹 뭐 친중몰이까지 뭐 이렇게 꼬투리 잡으면서 들어올 때 그거를 김문수 후보가 받아서 같이 협공을 하면 본인도 빛나고 나름대로의 전체 토론의 분위기를 이끌 수 있는데 또 따로 놀다 보니까 아마 천하라 의원이 이게 마치 이재명 후보에게 숨쉴 공간을 주는 힐링 포인트가 되지 않았냐, 그런 지적을 받은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 자체 평가는 어떻습니까? 또 토론회 일정이 앞으로도 남아 있는데 이런 점은 좀 보완해야 되고 이런 점은 잘한 것 같다, 뭐 이런 평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어제 김문수 후보가 그래도 무난하게 첫 토론을 마쳤다는 평이 당의 주대 이제 평가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제 타격감이 없었다 하는 부분은 토론 방식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더 깊게 할 수 없는 시간상의 제약도 있었고, 이 4명이 하는 바람에 예를 들어 권영국 후보는 아예 김문수 후보만 공격하려고 나온 그런 모습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분이 경제 관련 토론하는 데 있어서 김문수 후보에게 자꾸 뭐 사과하라, 뭐 내란 얘기 이렇게 하니까 오죽하면은 이준석 후보가 옆에서 이거 경제 토론 아닙니까라고 엄호를 해주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 때문에 경제 관련 토론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도대체 후보들이 집권을 하면 어떤 정책을 해서 나라를 경제적으로 어떻게 부강하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답을 못 얻은 토론이다. 토론 방식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숙고해서 사회적으로 합의를 꼭 이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제 토론회가 지지율 등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토론회
즈음해서 이재명 후보가 개헌론을 띄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4년 연임을 띄운 거죠. 이게 어떤 방식인 거예요? 일단 뭐 4년 예. 중임, 연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헷갈려 하시는데, 그러니까 4년 중임제는 연속해서 하지 않고도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고 쉬었다가 또 하고 쉬었다가 예. 또 하고 계속 연임은 못 해더라도 몇 번이고 할 수 있는 게 4년 중임제라면, 4년 연임제는 연속으로 해야 됩니다. 연속으로 하지 못하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죠. 그렇군요. 근데 일단은 4년이라는 것들은 중간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공통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해하는 것들이,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이 개헌론을 던진 것은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냐, 예. 아니면 선거용이냐, 말뿐이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재명 후보가 개헌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을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반대하는 게 아니다. 예. 시기만 볼 뿐이고 본인도 할 거다. 그리고 이거는 민주당뿐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당도 그렇고 정치 전반에 있어서 개헌의 필요성은 아마 아주 성숙돼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던졌을 때는 실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 개헌의 이 당사자는 말하자면 4년 연임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또 뭐 장기 집권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거든요.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확하게 만에 하나 대통령 당선되면 예. 5년 하고 그 다음 이제 이 대선부터 4년 영임제냐 중임제냐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30년 지방선거에 맞추자.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고, 아마 좀 해당 사항이 있다면 이제 감사원의 국회 직속으로 하는 부분들, 예. 그다음에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아마 새로운 정부에서 가능한 상황이겠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결국에는 본인이 장기 집권하려는 포석 아니냐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 이재명 후보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본인한테는 해당 없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해야 저희 쪽에서 얘기하는 하나의 그 의구심 같은 걸 털 수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피력을 할 필요가 있고, 예. 이재명 후보가 내건 이 개헌안의 이 내용을 보면 일견 뭐 좋아 보여요. 쭉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은 국회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집니다. 그리고 국회의 권한을 견제를 해야 하는데 예. 견제할 방법이 따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뭐 국회 해산권을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권한을 줄이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국회에서는 어떻게 권력을 자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느냐,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의 의석수 상황을 반영한 이재명 후보의 어떤 희망사항, 예.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향, 이걸 담은 개헌안이라고 봐서 이대로 개헌되기는 대단히 어렵겠죠. 연임제냐 중임제냐는 큰 간극은 아니라고 보십니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중임제 하면은 미국처럼 트럼프처럼 한다는 예. 얘기인데, 어쨌든 연임이든 중임이든 8년 하는 걸로 아마 합의를 할 거예요. 예. 그럼 거기에 안전장치를 걸 테니 지금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 4년 중임제 이것을 생각한다는 거라면, 그것을 중간에 띄고 하는 것까지 되느냐, 연임으로 하느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네. 첫 TV 토론까지 마친 상황이고요. 대선 일자는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론의 추이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별 여론조사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 50.2,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5.6, 이준석 후보가 8.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뒤늦게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그 이후 김문수 후보 지지율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3자 대결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할 때, 예를 들어 윤 대통령 당선 때는 이재명 후보랑 아주 40% 후반대에서 굉장히 엎치락 뒤치락 예. 하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한 5% 정도, 뭐 7% 요 정도에서 비슷한 숫자인데 이준석 후보랑. 예. 그런데 지금 두 명은 이재명, 김문수 두 분의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2강이 아니라 1강 1중으로 지금 그런 말까지 나올 말까지 나오고 있죠. 정도로 예. 지금 저희 당이 그래도 원내 2당이고 여당을 직전까지 했었던 당의 후보인데,
앞에 4자가 안 나온다. 이것은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라고 봐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좀 획기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정도의 뭔가를 내놓지 않으면 이번 선거 결과가 대단히 어려울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좀 투표 동력도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어쨌든 투표장에 나가서 찍어야 그게 득표가 되는 건데 보수 성향 지지자들이 뭔가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뭐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유세 현장을 봐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이질 않아요. 이제 이런 것도 그것을 반영한다고 봤을 때 남은 기간 동안 그렇게 또 짧지도 않습니다. 2주일 남아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뭔가 변화를 국민들께서 느끼실 수 있는 뭔가를 제시해야 할 그런 타이밍이 지금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분위기가 바뀔 요인이 뭐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번 대선의 마지막 퍼즐로 이준석을 꼽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하느냐 마느냐가 변곡점, 마지막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데 여론조사 결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김문수 후보랑 이준석 후보 합쳐도 지금 이재명 후보에 못 미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결과가 보수 빅텐트에는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저는 이제 보수 빅텐트는 지난 5월 10일 날 한덕수, 김문수 이 야심한 밤에 후보 교체했던 그 정당민주주의 파괴로 인해서 빅텐트는 사라졌다고 봅니다. 이준석 후보도요.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는 여건이 돼버렸다. 그리고 이제 수치상으로도 보면 이준석 후보가 약진은 하고 있으나 본인이 국민의힘의 후보인 김문수 후보를 리드할 만큼은 가져오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폭락을 하고 이준석 후보가 급상승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내 위주로 이번 보수판을 리드할 수 있어. 그러면 단일화할 수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2주 안에?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일화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리얼미터 이 조사 자체는 보수층 결집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결국엔 리얼미터는 100% ARS 조사잖아요. ARS 조사는 표집 대상 자체가 적극적으로 이게 응답을 하게 되면 대부분 그런 좀 한쪽으로 쏠리는 하우스 이펙트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 대신 그렇기 때문에 보수층의 결집은 맞는 것인데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것들은 이재명 후보가 상승세를 50 이상을 넘겼으나 그렇게 50 이상에서 지금 확장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두 개 다 걱정이에요. 국민의힘은 패배에 대한 미리 이번 게임 이길 수 있겠어? 라는 마음에서 투표장에 또 유세 현장에 나오지 않는 그런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뭐 이미 다 이긴 게임 아니야? 굳이 우리가 뭐 이렇게 해도 될 필요 없잖아. 이재명 후보만 있으면 우리가 이기지. 라는 또 측면에서의 또 여러 가지 그 투표나 현장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들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조기 대선 국면을 보면 투표율이 상당히 낮을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는 단일화 효과를 통한 그 이번 조기 대선의 붐업 그것도 없고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너무 승리에 일찍도취해서 그런 붐업이 없다면 저는 이게 이제 단일화 이런 전국보다는 민주당에게 더 큰 지금 숙제가 오고 있지 않나라는 수치로 저는 보입니다. 네, 이준석 후보와 오세훈 서시장이 주재하는 약자와의 동행 토론회가 오늘 오전에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다시 한번 좀 선을 그었더라고요. 뭐 가능성이 제로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봅니다. 이준석 후보가 출마한 이유를 생각하면 뭐 당선되기 위해서 나갔다고 말은 하지만 대선 후보로서의 정치적인 존재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 훨씬 크고 또 첫 출마, 이제 막 피선거권 연령에 다다른 분이 의미 있는 뭐 두 자릿수 뭐 이런 득표를 하게 되면 앞으로 남은 정치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완주를 해야 그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설령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과 본인 지지율이 합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가 볼 땐 단일화는 거의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안철수 의원이 뭐 어벤져스처럼 뭉쳐야 된다라면서 이준석 후보에게 함께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는 나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론조사 그 지지율 추이가 지금 14일 정도 남았는데 어떻습니까? 이준석 후보에게 좀 더 쏠릴까요? 아니면 김문수 후보 쪽으로 좀 더 쏠릴까요? 근데 지금 추이를 보면 예측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구도상은 이준석 후보 쪽으로 보수층이 많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지금
답변 유보층이 한 2자릿수 정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 답변 유보층이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막판에 국민의힘에 기대하는 유보층도 있고 민주당에 기대하는 유보층도 있다고 보는데 이도저도 아닐 때는 이준석 후보한테 갈 가능성이 높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로는 갈수록 뭐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보수의 대안으로서 민주당이 가지 못할 표가 이준석 후보한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끝까지 2주로 완주한다면 2자릿수로 마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단일화에 본인이 뛰어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네,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가 이제 보수 진영 빅텐트였는데 그 빅텐트는 지금 민주당에 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의원 그리고 조응천 전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이 땅에 민주주의를 이룩해낸 주역 세력입니다. 그리고 12월 3일 이후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정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민주주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알고 지켜가는 참 민주의 보수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은 마음에 민주당에 눈을 두드렸습니다. 지금 장 섰다고 해서 그렇게 확확 움직이시는 게 그게 과연 좋아 보이냐라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김상욱 전 의원 같은 분은 민주주의와 질서, 원칙, 법치를 지키고 공정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앞장서고 실천하신 분이 이재명이다. 법치만 얘기해 봅시다. 지금 사법부 겁박하는 거 나 태어나서 지금 저렇게 법원 지고 흔들고 겁박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고 자기한테 불리한 판결했다고 대법원장을 특검을 한다? 그거 자기 걸린 건 전부 다 면수하겠다? 이게 법치주의를 지키신 분입니까? 저는 사실 가장 두려운 게 그겁니다. 집행권까지 차지하게 되면 일단 입법되는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국회의장, 대통령까지 브레이크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사흘 만에, 나흘 만에 법이 국무회의로 가고 한 달 내에 법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고속도로가 열렸단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하겠다는 법들 단순히 위협이 아닙니다. 네, 조응천 전 의원이 뭐 장 섰다고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뭐 민주당에 처지고 있는 이른바 빅텐트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조응천 의원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장 섰다고 그렇게 가볍게 움직이는 게 맞느냐. 그럼 그 이전에는 왜 그래 안 움직였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도 물론 민주당이 뭐 갈 수는 있겠는데 발언이 말이에요. 제가 들어도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조응천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재명의 민주당이 뭐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데 노력을 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법부 얘기만 해도 저희가 그걸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김상욱 의원은 사실 좀 전조가 있었어요. 제가 12월 14일로 작년 기억을 하는데 그때 1차 투표, 탄핵과 1차 투표가 투표 불성립돼서 아예 그냥 결과도 모르고 끝났지 않습니까? 그때 서울역에 가서 기차 타려고 하다 다시 와서 눈물을 훔치며 기표를 했고 그러면서 본회의장 안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뭐 포옹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잖아요. 민주당 의원들과 이전부터 감정적으로는 많이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본인이 그래도 국민의 의원으로서 활동했을 당시의 발언과 지금 이 순간의 발언이 이재명 후보를 두고서 너무 상반되니까 그게 맞느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뭐 정치권에서는 이런 뭐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에서 뭐 철새의 계절이 왔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그럼 왜 전에 안 갔냐? 진정성이 있다면 그런 비판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치인들이 어떤 자기의 거취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그게 철새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가든 어쨌든 간에. 근데 그 개인에 대한 선택은 그냥 존중을 저는 늘 해줍니다.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힘으로 간 분들 꽤 있죠. 그리고 한 서너 차례 왔다 갔다 한 분도 있죠. 그리고 그 정치적 부담은 본인이 지겠죠. 근데 저는 김상욱 의원을 보면서 단순하게 이 김상욱 의원의 어떤 민주당의 입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현 주소를 이 김상욱 의원의 민주당 입당을 통해서 들여다볼 만한 어떤 성찰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지난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그렇게
표현도 됐고 평가도 받았고요. 누가 왕따시켰어요? 친윤그룹이었잖아요. 권선동 원내대표는 뭐라 하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탈당하고 나가라. 나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또 나간 사람을 왜 저렇게 가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저는 지난 5월 10일이 자꾸 제가 거론하는 이유는 정당사에서 볼 수 없는 공당이 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그걸 주도했던 사람은 친윤주도부고 한 사람은 사퇴를 했으나 한 사람은 여전히 있다. 누가 보더라도 민주주의라는 게 꼭 민주당이 독점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이뤄나가는 건데 저는 5월 10일 날 민주주의가 완전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의원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 김성우 의원은 그런 마음이 12월 3일 날 있다가 5월 10일 날 확증이 돼서 결국에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은 민주당이구나 라고 옮겨온 게 훨씬 더 합리적인 평가가 아닐까. 이게 물론 장이 서서 나도 좀 움직여봐야겠다는 마음이 없겠어요. 있지만 더 큰 이유는 결국엔 국민의힘 안에서의 민주주의가 파괴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이 머문 곳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들어오는 것이죠. 허은하 전 대표도 가는 겁니까? 저도 아마 조짐이 있으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는 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어쨌든 뭐 빅텐트, 민주당에서 지금 넓어지고 있는 형국인데 어떤 분들이 저 빅텐트 안으로 더 가게 될지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당내 결집을 가속화하는 게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홍준표 전 시장을 만나러 간 하와이 특사죠. 김대식 의원 하와이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얘기 좀 들어보시죠. 지금 그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입니다. 조금 전에 지금 도착을 했어요. 비관인들로 이제 일단 넘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전화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언론에 손편지라는 게 이게 나왔잖아요. 이거를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런 형식적인 거는. 그거를 김문수 후보님이 잘 아시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따로 아주 깊은 메시지를 주셨다.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런 절절한 호소가 담겨 있다. 이 정도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홍 전 시장을 어떻게 중용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그거는 교만이죠. 국민들 이 보기에. 평소 홍준표 전 시장과 친분이 있는 김대식 의원이 하와이로 날아갔습니다. 지금쯤 아마도 홍준표 전 시장이 있는 빅 아일랜드로 도착하지 않았을까 그런 시간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약속을 하고 간 줄 알았더니 무턱대고 갔더라고요. 주소도 모른다 그러던데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든 만나시긴 할 텐데 별 소용이 없을 겁니다. 거기까지 가신 홍준표 전 후보의 뜻은 국내하고 완전히 거리를 둔 상태에서 밖에서 뭔가 얘기하겠다는 뜻은 아니겠어요. 누구의 접근도 허락치 않겠다는 뜻인데 물리적으로 누가 온다고 해서 그 뜻을 꺾을 만한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저희 당 입장에서야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죠. 홍준표 전 시장이 아무리 경선에서 탈락했다고 해도 이재명 후보를 편드는 듯한 그런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한 명의 이탈이 아니라 몇 배의 그런 안 좋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김대식 의원, 유상범 의원 이분들이 가서 설득을 하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의 의도대로 또 김문수 후보의 의도대로 과연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김문수 후보의 절절한 호소가 담긴 손편지까지 있다. 뭐 김문수 후보의 절절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무슨 자리 주겠다 이건 아니라 그러거든요. 그럼 무슨 내용일까요? 줄 자리는 없죠. 그런 데서 본인 마음대로 김문수 후보가 지금 대선 후보락해서 무슨 자리 줄 겁니까? 당내 뭐 당대표를 본인이 스터가든지 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보수 내에서는 거물이긴 거물이구나. 이게 정치인이라는 게 있을 때는 별로 뭐 그렇게 중요성을 모르는데 떠났을 때 그 중요성이 나타나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떠나니까 보수 진영에서 흔들리네? 그러면 고물인 거예요. 근데 방식 자체가 굉장히 저것도 좀 일방적이잖아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미 오지 말아라고 했는데 그것도 왜 3명이나 지금 갔나요? 2명 갔나요? 그게 진짜 오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진짜 오지 말라는 소리죠. 진심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쫓아가서
뭐 체포조도 아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잡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여론용으로 그냥 쓰는 겁니다. 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확 떠나버리면 지금 대선 기간 2주 안에 그 표도 같이 떠날까 봐 일단 본인들의 이 바구리 안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만나든 안 만나든 우리가 안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하와이 행위지 저는 저렇게까지 무슨 이 엄중한 시국에 중요한 배지 단 국회의원들이 3명이나 저기를 하와이를 갈 일인가 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 보수 측에서는 거물이었다. 저는 그 생각에는 별로 그렇게 큰 변화는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예, 이 정도로 평론하고 싶습니다. 네, 뭐 체포조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어쨌든 만나서 얘기하고 만약에 이제 대화가 잘 되면 같이 귀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까? 이미 홍준표 시장이 하신 말씀 중에 예. 내가 원래 정치 시작할 때 민주당에서 시작할 뻔했다. 꼬마 민주당이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관여했었던 그런 얘기부터 하셨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민주당과 보조를 맞춤에 있어서 어떤 결격 사유 같은 것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와서 다시 사실 다시 생각해 보니까 국민의힘이 더 낫겠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바꿀 만한 상황이 안 된다고 보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다고 저는 봐요. 예. 그리고 뭐 누가 찾아와서 설득한다고 해서 그 되느냐. 후보가 직접 찾아가도 아마 홍준표 전 후보의 성정상 입장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제가 하나 더 덧보태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의 그 요청을 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마음은 정했고요. 이미 그 선을 딱 껐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식도 뭐 원칙도 의리도 없는 집단이다. 안 간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정기은퇴를 했다. 하지만 전체 정기은퇴는 안 했다. 복귀 의사가 있어요. 예. 근데 민주당으로 올지 말지에 대해서는 퀘스천을 뒀잖아요. 노련합니다. 지금 이 선거 장이 섰죠. 여기 장이 섰을 때 본인이 들어오면 본인의 몸값이 떨어지죠. 이게 다 끝나고 나서 평가가 됐을 때 몸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저는 그런 판단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을 거라고 봤을 때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이번 대선 기간에는 국민의힘에서 보기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후보가 만약 김대식 의원을 만나고 있다면 잠시 되면 SNS에 본인의 입장을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글을 올릴지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전 대표요. 네. 이제 나도 힘을 보태겠다. 일정을 오늘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내일 이제 하는 부산에서 지원 유세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밖에서 국민들을 직접 만나서 당의 후보를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도 본인이 입장을 계속 내면서 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을 굉장히 세게 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많이 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거가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래도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는 요청이 많았고 또 본인도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대구, 그다음에 청주, 원주 이렇게 이번 주에는 좀 지방을 돌면서 분위기를 좀 업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합니다. 예. 이제 보통은 근데 유세 지원한다 그러면 후보랑 좀 유세차도 같이 타고 포옹도 좀 하고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되잖아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나 홀로 유세를 한다 그래서 그건 또 무슨 의미인지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를 비롯한 김문수 캠프의 선대위 구성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겠죠. 뭐 최근에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을 했으나 그 윤보지로 모셨던 김계리 변호사는 또 입당을 했더라고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여전히 정확히는 입당 대기 중이라고. 입당 대기인데 뭐 그 내면은 거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국민의힘에 한동훈 전 대표가 선거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은 알겠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으니까 한 가지 조건은 이제 성립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뺄 수도 없을 뿐더러 굳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영역을 죽일 필요는 없다라는 계산은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와 아직은 그 캠프 내 사람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는 결합하기 힘들지만 국민의힘을 위해서는 뭔가 선거운동을 해야겠다는 측면에서 부산에 어떤 이제 첫 일정을 소화하는데요. 그래도 끝나기 전까지는 한두 번은 김문수 후보랑 만나서 손 한 번은 잡지 않을까. 그러게는 보입니다. 한두 번은 합니까?
예, 그래도 뭐 김문수 후보와 뭐 당연히 만나서 뭔가 같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기회가 분명히 저는 온다고 봅니다. 대선 길어요, 생각보다. 예.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 요구해왔던 뭐 조건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뭐 3가지 조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그 조건이라는 게 본인이 선대위에 합류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저희 당 후보가 승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은 왜 나오느냐? 윤 대통령이 탈당을 했으니까 나오는 거냐? 그거는 뭐 공교로운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 김문수 후보가 승리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본인이라도 계속 설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들을 설득을 해서 저희한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만은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고 김문수 후보하고 왜 그런 같이 유세를 안 하느냐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한동훈 후보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개헌과 탄핵에 대한 입장, 윤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어느 정도 세게 선명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같은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와 그런 얘기를 하면 메시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따로 가더라도 뭐 마지막에는 같이 손 잡는 모습 분명히 영상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선거 전 막바지에는 지금 뭐 하와이에 있는 홍준표 전 시장 포함해서 후보들이 다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불길은 사그러들었지만 주민 피해가 문제입니다. 주택과 차량은 검은 분진으로 얼룩지고 일부 주민은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먹구름 같은 짙은 연기가 공장 상공을 뒤덮었습니다. 연기는 바람을 타고 인근 상가 건물과 주택단지를 덮쳤습니다. 걱정을 한 편이에요. 분난 거죠. 걱정하지 뭐. 나도 오늘 불이가 꺼서면서. 아파트 단지와 골목에 주차된 차량엔 검은 분진이 한가득 내려앉았습니다. 정비소를 운영하는 주민은 세차 약품을 사용해 닦아보지만 쉽사리 지워지지 않습니다. 모든 식물들이나 이렇게 자동차에 덕지덕지 낙진이 떨어져서 이게 뭐 자동차를 다시 재도장할 정도로 이렇게 움푹 파여가지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프네요. 잿가루와 매캐한 내음으로 창문 열기도 쉽지 않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은 인근 체육관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앵간하면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저녁이면 이제 갖다다 이제 연기가 찰까 봐 내일이나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모레쯤은 들을 거라고 그랬는데. 유해 화학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20톤이 넘는 생고무가 연소하면서 도심 곳곳으로 퍼진 상황. 금호타이어 측은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화재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모든 과정에서 협조하겠습니다. 현재 공장 인근 주민들께서 대피해 계시는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관계기관과 함께 시간별 대기 오염 농도를 측정하고 분진 피해 등 주민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 고객 개인정보와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SKT 해킹 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악성 코드 21종, 감염 서버 18대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번 SKT 해킹 사고와 관련된 악성 코드는 모두 25종, 감염 서버는 23대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해킹 공격을 받은 서버 가운데 2대는 고객 이름과 생일, 전화번호 등 다수의 개인정보와 휴대전화 복제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IMEI가 임시 저장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난 지 넉 달 만에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임 기간 내내 신체 건강과 인지력 논란에 휩싸였던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 뼈까지 암이 전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대변인은 성명을 내 올해 1월 퇴임한 전직 대통령이 지난 16일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배뇨 관련 증상이 악화해 받은 검사에서 결절이 발견됐고 암세포는 뼈까지 퍼진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And when the cancer has spread to the bones, that makes it stage 4. That means that the cancer is not curable. There's no treatment available that can cure the cancer. 만 78살에 대통령직에 오른 바이든은 재임 기간 내내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대선 TV 토론에서 엉뚱한 답변을 하고 멍한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보인 끝에 결국 재선 도전을 포기했고 백악관을 떠난 뒤엔 공식 행사 참석을 최소화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 대선 패배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여전한 가운데 바이든의 인지력 저하 정황을 측근들이 숨겼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됐습니다. 바이든이 재작년 특검 조사를 받을 때 녹음도 공개됐는데 간단한 단어나 정보를 기억해내지 못하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파장이 커졌습니다. Trump gets elected in November of 2017? 2016. All right. So, why do I have 2017 here? 전임 정부 탓하기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암 진단 소식에 슬프다며 회복을 빌었습니다. 다음 달 79번째 생일을 맞는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우리나라와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협상에 협조적이지 않은 국가에는 높은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지금은 18개국과의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교역 규모가 작은 나라들은 지역별로 묶어서 관세율을 부과할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관세 협상에 나선 교역국들을 향해 미 재무장관은 성실한 협상 태도를 주문했습니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스콧 베센트 장관은 선의로 협상하지 않는 나라들은 결국 고율의 상호관세 고지서를 다시 받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We have a 90-day pause. President Trump has put them on notice that if you do not negotiate in good faith, that you will ratchet back up to your April 2nd level. 현재 미국은 18개 국가와의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소수를 제외하면 비관세 장벽 완화 등 좋은 제안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교역 규모가 작은 나라들은 개별 협상이 아닌 지역으로 묶어 관세율을 결정할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There are a lot of smaller trading relationships that we can just come up with a number. My other sense is that we will do a lot of regional deals. This is the rate for Central America. This is the rate for this part of Africa.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 전술로는 전략적 불확실성을 꼽았습니다. Strategic uncertainty is a negotiating tactic. So if we were to give too much certainty to the other countries, then they would play us in the negotiation. 월마트가 관세 부과를 이유로 가격 인상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4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며 관세 협상이 끝나면 미국 경제는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카타르 왕실의 항공기 선물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묻자 과거 프랑스가 선물했던 자유의 여신상과 마찬가지로 항공기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미국 정부에 대한 선물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코스피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영향에 장중 2,6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코스피는 0.5% 내린 채 출발해 오전 10시 34분쯤 2,600선 아래로 내려가는 등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52% 내린 채 출발해 1% 이상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아래로 내렸고 이 영향에 우리 증세가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 충돌 이후 처음 만나 전쟁 상황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비군사와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하며 공세를 강화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통화가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지난 2월 백악관에서 충돌했던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respectful to come to the Oval Offi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attack the administration that is trying to prevent the destruction of your country. 언쟁 이후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대러시아 제재와 이스탄불 평화회담, 포로 교환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하위 대표단을 보냈다며 가능한 한 빠른,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휴전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방문 당시 감사를 표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미국 국민의 지지와 리더십에 감사의 뜻도 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젤렌스키와 순차 전화 통화를 하고 3년 3개월째 이어진 전쟁을 멈추기 위한 중재 협상에 나섭니다. 하지만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와 비군사화, 친서방 정권 퇴진을 주장하고 있어 중재가 쉽지 않을 전망. Этот результат – это устранение причин, которые вызвали этот кризис, создание условий для долгосрочного устойчивого мира и обеспечение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가하며 주도권 잡기에 나섰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 외교 초반에 보인 친러 성향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푸틴과의 통화에서 변화를 끌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조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의 4차 공판 오전 재판이 종료가 됐습니다.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기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재판이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술접대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공판 관련 내용과 대선 후보들의 개헌 이야기에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기현 판사가 공판 개시에 앞서서 본인의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술접대 의혹 관련해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밝혔는데 상당히 좀 이례적인 풍경이 연출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재판 자체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다 보니까 뭐 지상으로 출입하느냐, 지하로 출입하느냐 그 자체부터 굉장히 관심의 대상인데 게다가 재판을 주재하는 이 재판부의 판사가 지금 술 접대 의혹이 일다 보니까 이것을 두고 굉장히 뭐 설왕설래하는 시간들이 조금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 차원의 이제 감사는 계속 되겠지만 본인 차원에서의 입장 표명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재판 주제에 앞서서 재판에 대한 이제 신뢰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전한다라면서 이 술 접대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고 본인이 그런 생각을 생각해 본 적도 없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이제 윤리감사관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직무에서 배제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집니까? 일반적으로 이 윤리감사관실에서 이제 윤리감사가 들어가게 되면 제보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언론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떠한 의혹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본인 당사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지판사 입장에서는 본인의 결백 내지는 본인의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참고인을 또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볼 수도 있겠고요. 이 법원 조직 내에서 이 법관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것이다 보니까 또 제19 감싸기라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제대로 된 판단이 되겠느냐라는 또 비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절차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부 인원의 이제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결론적으로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구체적인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형사적인 고발까지 취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판사에 대한 이 사건, 그러니까 의혹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이미 고발이 된 상황이긴 합니다. 네. 지기현 판사는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 룸살롱은 무슨 룸살롱이냐, 안 갔다, 뭐 이런 입장인 건데 민주당에서 즉각 입장을 내고 그럼 우리가 사진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어떤 사진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술자리 장면의 명확한 사진이 아니라면 사실 지금 본인 당사자 지기현 판사가 이 의혹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그 의혹이 명쾌하게 해소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얼굴이 식별이 분명하게 될 수 있는 뭐 그런 사진이어야겠죠. 그렇죠. 예. 그런 사진이라고 한다면 뭐 재판사가 추가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명확하게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을 깨기 위해서는 재판사의 얼굴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술자리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동석자의 일부 뭐 제보라든지 육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아니면 뭐 법적으로 얼마나 신뢰를 표명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내가 그 자리에 동석했다 아니면 뭐 동석했다라는 것을 들었다 아니면 그 동석에 뭐 영수증이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재판사의 얼굴이 그때 당시 이제 술자리에 나와 있는 사진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민주당에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증거라고 보입니다. 만약에 뭐 사진이라든지 어떤 증거에 그러니까 뭐 그 재판사를 식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증거들이 나오게 된다면 뭐 그렇다고 바로 재판에서 직무 배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또 절차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이제 지기현 판사의 얼굴이 공개된 그런 술자리의 사진이 공개가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또 한 가지의 이제 쟁점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해 당사자로부터 향응이라든지 금품을 제공받았느냐 이 의혹이기 때문에 술자리에 갔다고 하더라도 내가 뭐 동료들 내지는 뭐 친구들과 이렇게 갔다고 하면 또 그 자체로는 또 문제가 될 수 없는 그런 사안일 수 있어서 만약에 이러한 얼굴이 공개된다고 한다면 과연 그 술자리가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본인이 재판상 얽혀있는 누군가와 술자리를 한 것인지 향응이라든지 금품을 제공받기 위한 그러한 자리였는지 이러한 것으로 쟁점이 옮겨갈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부분까지 다 추가적으로 입증이 됐다라고 한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아마도 재배당을 통해서 이 지기현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재판 윤리라든지 아니면 법관의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위법 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확인된다면 법원은 아마 직무를 배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민주당에서 오늘 어떤 사진을 좀 공개할지 그것부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오전 공판은 이제 종료가 됐고 잠시 뒤에 이제 오후 재판이 속개가 될 텐데 오늘 곽종근 전 사령관 직속 부하들이 나왔더라고요. 어떤 얘기가 핵심이었을까요? 일단 지금 오늘 증인신문이 두 사람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 참모장 그리고 이상현 여단장 이렇게 두 사람인데요. 박정환 참모장의 경우에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상관과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바로 들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통화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그리고 그 누군가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곽종근 전 사령관이 통화하면서 들은 반응이라든지 이야기를 한 부분을 다 들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박정환 참모장의 경우에는 문 부수고라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원래는 헬기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한 15분가량 걸리는데 상황이 굉장히 급박했는지 15분 걸릴 걸 5분 걸린다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자라면 굉장히 곽종근 전 사령관이 좀 조급함을 느끼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 부수고라도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복창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군 지휘 체계 내에서 이렇게 복창을 한다라는 것은 본인의 상관과 통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 그러한 지시를 그대로 복창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으로부터 끌어내라, 문 부수고라도 들어가라, 표결을 막아라 이런 이야기가 직접 전달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박정환 참모장의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다시금 따져보겠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상현 여단장의 경우에는 역시 곽종근 전 사령관의 통화 내용을 들은 건 아니지만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본인이 지시를 하달받아서 현장에서 직접 지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박정환 참모장이 그러니까 상관으로 추정이 되는 인물과 통화를 한 뒤에 뭐 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라는 구체적인 말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건 아주 좀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신빙성, 그러니까 신뢰성을 높게 본다고 한다면 상관이 윤 전 대통령인지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곽종근 전 사령관의 상관으로부터 어쨌든 국회의 그러한 표결을 방해하고자 하는 어떠한 명령이 하달됐고 그러한 명령을 곽종근 전 사령관이 하달받아서 본인의 직속도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린 그러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는 입증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러한 진술을 깨기 위해서 반대 측에서 이것을 탄핵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어떠한 유의미한 증거를 내놓는지에 따라서 추후에 이 진술의 신빙성은 가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뭐 인원이니 요원이니 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오늘 그 나온 증언에 따르면 이제 표결을 못하도록 끌어내라 이렇게 좀 더 구체화된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표결을 못하도록 끌어내라라는 것은 지금 탄핵 심판에서도 굉장히 쟁점이 되었던 국회 봉쇄 내지는 이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 지시와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 상부로부터 표결을 막도록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표결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명령이 하달되었다라고 한다면 당시에 그러니까 위헌이다라고 이미 이제 위헌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헌재에서는 판단이 됐지만 형사 재판에서도 이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는 판단이 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대로 당시에 본인이 그런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내려갔다라는 식으로 본인과의 연결고리를 차단을 하든지 아니면 그 증언을 한 증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도 나왔습니다. 박 참모장이 그러니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계엄 해제가 된 직후에 그 두 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감싸쥐었다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 이제 그 재판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봤냐? 그러니까 이게 좌절 같냐 아니면은 뭐 약간 안도의 어떤 모습 같았냐? 그랬더니 박 참모장이 좌절하는 모습 같았다라고 진술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이 좌절로 본인이 이제 판단을 했다라는 것은 본인의 이제 의견으로 비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런 것은 또 감안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계엄 해제 직후에 머리를 감싸쥐고 좌절하는 모습 같았다라는 것은 어쨌든 이러한 계엄 사태 관련해서 다양한 명령들을 지시하달 받으면서 곽 전 사령관이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모의했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라도 어쨌든 상관의 지시에 굉장히 따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까지는 좀 보여줄 수 있는 진술로 보이고요. 그리고 계엄이 해제된 다음에 안도가 아니라 좌절이라는 것은 어떠한 계엄 관련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은 있었지만 군 관계자들이 굉장히 다수가 조직적으로 행동을 함으로써 그러한 지휘에 따르려는 노력을 했다라는 것으로 읽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와 관련해서 곽 전 사령관이 계엄 사태의 이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서 본인은 어떠한 입장이었는지 내지는 직접 당사자에게 좀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오후 재판에는 뭔가 입장을 밝힐 것인가, 직접 나서서 반박을 할 것인가, 이것도 뭐 관전 포인트인데 지난 재판부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는 것 같거든요. 뭐 전략을 바꾼 걸까요? 일단은 본인이 이 헌재의 판단을 받을 때에 충분한 발언 기회를 얻어서 이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물론 형사 재판이라서 헌재 재판과는 좀 다른 차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계엄의 정당성이라든지 당시에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든지 결백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인 이러한 재판의 실무적인 부분은 다 변호인단에게 일임을 해서 맡겨두고 좀 지켜보겠다라는 식으로 전략을 좀 바꾼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아무리 뭐 유식한 어떠한 3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법조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겪은 일에 대해서 본인의 재판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맞서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의 일부 조력 내지는 지시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대선 후보들의 개헌 관련 얘기도 저희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개헌안을 내놨는데요. 이 후보는 4년 연임제,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둘 다 이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4년 연임제, 결선 투표제 도입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4년 중임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대 대통령 임기를 그럼 얼마로 할 것이냐.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5년,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3년으로 단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 권력이 너무 막강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견제 강화의 수단으로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국회 추천을 받아서 국무총리를 임명하겠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폐지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두 후보 모두 굉장히 대통령의 권력의 강화를 견제할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임기를 조정함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개헌을 해나가야 되는지 그 필요성, 그러니까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여야가 아니죠. 이제 각 당에서 지금 공방을 벌이는 그런 포인트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본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는데 이게 헌법에 정리된 게 있습니까? 일단 헌법에는 128조 2항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헌법 개정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이제 이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 그러니까 그 제안의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로 좀 의견이 나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제안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보는 시각과 실질적으로 보는 시각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형식적으로 개정안을 발의하는 시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현직 대통령이 여기서 효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연임을 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다면 국회 의결 시점이나 아니면 국민투표 공표 시점으로 보는 시각인데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개헌 과정 중에 대통령이 모두 다 제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현직 대통령이 된다라고 차기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은 어떻게 임기 연장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제안이라는 표현을 두고 보다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은 내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나한테 해당 사항 없고 차기 대통령부터 이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제안이라는 말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해석을 하는 입장을 밝혀라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해석의 상황입니다. 여지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발의하는 쪽에서 그걸 규정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정확한 뜻을 헌재에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헌재를 거친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 자체도 굉장히 또 길게 소요가 될 수 있고 또 헌재는 헌법의 해석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사항이 발생한 사항이 아니면 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게 또 정치적인 메시지로 비출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맞는 해법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항을 명확하게 한자라고 한다면 이 개헌을 통해서 개헌은 개헌대로 이루되 그 부속적인 어떠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
제안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투표 공표시라든지 국회의 이 의결 시점이 아니라 그 개헌에 대한 개정안의 발의 시점이라는 것을 명기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서 개헌 발판을 마련하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개헌은 못하는 겁니까?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국민투표법이 2014년에 위헌 판단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재외국민의 경우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위헌이다라고 해서 2014년에 위헌 판단을 받았고 개정 시한이 2015년 말이었는데 12월 30일이었는데 이것이 그냥 뭐 해결되지 않고 지금 애매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개정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투표법부터 먼저 개정이 된 이후에 그다음 개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후보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공약으로 내걸고 많은 목소리를 내지만 법적으로 바라봤을 시각에서는 넘어야 되는 산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 보입니다. 네, 뭐 선거 때마다 개헌 논의는 늘 활발한데 이걸 결론 내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유통업계 경쟁이 OTT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넷플릭스의 협업에 이어서 쿠팡은 쿠팡 플레이를 무료로 바꿨고 배민은 티빙과 함께하는 요금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유통가가 OTT와 손을 잡는 이유는 뭘까요?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이버와 쿠팡 두 온라인 유통 공룡이 OTT 동영상 서비스 분야에서도 뜨거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최근 구독료를 약 27% 올리면서도 네이버 멤버십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요금은 동결했고 쿠팡은 기다렸다는 듯 광고를 보는 조건으로 쿠팡 플레이를 공짜로 풀어버렸습니다. 배달앱 점유율 1위 배민도 티빙 구독권을 포함하는 상품을 검토 중입니다. 11번가와 웨이브의 협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통과 OTT의 결합은 해외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아마존 프라임이 대표적인데 일본 유통기업 라쿠텐도 OT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 OTT는 멤버십 강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도 잘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저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 하나만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영상도 시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만큼 멤버십 혜택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특히 유통업체가 주목하는 것은 젊은 층입니다. 온라인 쇼핑에 익숙하고 동영상 콘텐츠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일단 저는 만화 쪽 콘텐츠를 좋아하는데 그쪽에 대해서 좀 많이 콘텐츠가 있는 OTT가 있으면은 가입할 의지가 있습니다. 금액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고 그 OTT가 가진 내용물, 콘텐츠가 얼마나 알차고 제가 선호하는 것들인지를 유통업계는 여기에 더해 콘텐츠에서 쇼핑으로 바로 직결되는 서비스까지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실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OTT 서비스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스포츠 경기, 아니 문화 활동 그런 것처럼 뭔가 좀 특별하고 내가 꼭 이용해야 되는 거에 대한 그 혜택을 주는 게 소비자들을 잡기 위한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치열한 경쟁 속에 유통가의 OTT 경쟁도 갈수록 격화될 전망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은 하늘빛이 잔뜩 흐립니다. 이들 지역은 오후 사이 산발적인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비 양은 많지 않겠지만 날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8도로 낮 동안 2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중부 지방은 하늘빛이 잔뜩 흐리지만 남부 지방은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비는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오후 사이 그 밖의 중서부 지역으로 확대하겠고 밤에는 경북 북부 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 양은 대부분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비가 내리는 중서부 지방은 서울 낮 기온이 21도, 춘천은 22도 등 예년 수준을 밑돌겠고요. 반면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강릉과 대구가 27도까지 오르는 등 여름 더위가 나타나는 가운데 자외선과 오존도 강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중부지방에서도 때이른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서울 한낮 기온 27도, 모레는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에는 내륙 곳곳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서해안과 동해안에서는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